시간당 8,350원, 올해보다 10.9% 오르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 달 넘게 멈춰있던 국회가 드디어 정상화됐습니다. 쌓여있는 법안부터 인사청문회까지 갈 길이 바쁜데요. 빈손 국회가 열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일단 최저임금 논란 지금 상당히 뜨거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조기에 최저임금 10,000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장에서 지금 들리는 목소리와는 조금 다른 목소리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 대통령 발언을 좀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대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오늘 발언을 보면은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사실상 포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냐면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뭐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결국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노사 모두에 아주 첨예하게 그 갈등이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예. 문 대통령은 양쪽에 다 불만들이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서 사실 10% 조금 넘게 이번에 또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점도 사실은 언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사용자 측 그리고 근로자 측 모두 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저임금 자체만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예. 최저임금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정부의 그 성장 기조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소비가 증가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기업이 투자가 늘고 그러면 성장을 하지 않느냐 이런 사고인데 예. 여기가 이제 그러면서 또 저녁이 있는 삶에서 주 52시간 또 근로 시간도 지금 단속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맞물려지면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친노동 정책, 너무 친노동적인 거 아니냐. 이거 네. 현실하고는 현실은 준비가 안 됐는데 현장은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정책만 끌고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 플러스 해서 또 경제 지표가 다른 지금 국제 경제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세계 경제가 나쁜 게 아닌데 우리나라만 유독 경제 지표가 불안 증세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오는 총체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특히 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불똥이 튀다 보니까 그게 최저임금이라서 이 문제가 더 폭발력 있게 이렇게 이제 반발을 사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나 경제부처에서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 사항이지만 이걸 좀 유보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건 저는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좀 청와대나 부처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건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너무 이제 책상 물림으로 현장에서는 지금 8,350원도 주유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합하면 이거는 10,000원을 훨씬 상회한 거다. 최저임금 10,000원 돌파한 거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걸 계산을 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거에서 저는 좀 청와대가 그래도 대통령께서 유연하게 대처를 했다는 면에서는 칭찬을 하고 싶지만 이런 부작용을 예상 못한 거 아닐 테고 더불어서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반 소비자의 불안도 같이 갖고 온다는 거. 그것이 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가면서 외려 을끼리의 싸움. 그렇게 좋은 일자리도 아닌데 일자리를 두고 을끼리 일자리를 다퉈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청와대나
팀이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그것이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그건 이제 야권에서는 성장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문하고 저는 동일하게 좀 그 성장 쪽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이 좀 같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뭐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는 결국 이제 분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그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임금에 대한 부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네.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 통상임금 문제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이 2024년까지 지금 복리후생비하고 뭐 상여금이 다 100% 지금 산입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10.9% 인상한 거는 산입을 가정해서 지금 10.9%를 인상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소상공인이나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이번에 올해 만약에 내년 최저임금의 문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었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을 계속 산입해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깎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10.9%를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전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경제를 복잡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하나로만 우리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 한국 경제가 놓여 있는 좀 구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산적해 있는 측면들도 있고요. 조선이나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 문제도 걸려 있고 또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이 나오지만 1차 납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갖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아래로 흐르지 못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거든요. 그걸 어떻게 흘려보낼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예. 하다못해 이제 편의점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 본사는 그 얼마를 가맹점이 버는지에 상관없이 한 30% 정도를 수익금으로 따박따박 떼간단 말이에요. 예. 나머지 가맹점들은 전부 다 나머지 뭐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까지 전부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몫을 가져가는 이런 현상들은 그럼 어떻게 해소할 거냐. 네. 이건 단순히 최저임금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감성적으로 내가 부담스럽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같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설명하고 해석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아마 내일 당정청에서 이와 관련된 뭐 보완책을 좀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는 좋아지면 누군가는 힘들어질 테니 그에 상응하는 어떤 좋은 보완책이 나오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오늘 지금 오후에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오전부터. 이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이 오고 갔던 문건들, 관련 기관들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즉시. 문 대통령의 엄중한 의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 국빈 방문 중에 그 뭐 수사 독립된 그 수사단을 꾸려서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문건을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그거는 수사한다는 건 아니죠. 대통령께서 혼자 하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 문건이 지금 10쪽짜리 그 문건 외에 이 문건이 만들어지기까지 오고 간 그런 이제 그 기초가 된 문건까지도 다 올려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그 문건에 굉장히 위중하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단순히 어떤 최악의 상황을 예상을 해서 단순히 대비한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해본 문건은 아니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은 되는데 지금 독립된 그 수사단을 꾸려서 수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대통령께서 이 문건을 내가 보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다들 아시지만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불법이다 위법이다 판단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최고 군 통수권자이자 대통령께서 그걸
좀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독립된 수사가 가능할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과연 이럴 필요가 있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저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을 좀 엄중하게 보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이게 특별수사단의 독립수사를 좀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문 대통령 지시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수사를 이제 막 착수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되는 문건 내용이라든가 예. 오고 간 문건을 전부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수사단의 수사가 눈치 보기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제 그렇게 지시한 배경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나오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런 정보 없이 대통령이 그냥 무조건 막 다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기무사에서 만든 문건이 실행됐다고 하는 일부 증거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무사 문건에 보면은 위수령 계엄령 시행 준비 착수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국방부나 육군본부 관련 부대에 이 문건을 제공해서 실행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실행됐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일부 실행됐다고 하는 정보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만약에 시간을 더 끌게 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논란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군에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거나 조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우려를 반영한 지시가 됐을 가능성이 좀 네.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그거를 물론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독립수사단을 지휘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강한 질책성 성격도 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송 장관이 결국은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끌어온 장본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적시에 제대로 된 확실한 보고를 했더라면 예. 이 사태까지 안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송 장관에 대해서 강한 어떤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오늘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저는 의문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침묵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 정확하게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는 모르겠고 4월에 또 청와대에서 얘기를 살짝 했는데 그냥 넘어갔다.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보고를 받긴 했는데 이게 뭐 예. 그 회색지대가 있다 이런 예. 아주 묘한 표현을 썼죠. 그런데 오늘 나온 걸 보면은 4월 30일 날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 예. 청와대 관계자들과 또 송영무 국방장관이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 문건을 예. 계엄령 검토 문건을 얘기를 했다는 거고 하지만 청와대 관련 그 관계자들이 뭐 더 질문을 하거나 뭐 그 문건이 뭐냐고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질의가 없다 보니까 뭐 송영무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언급한 것이 보고일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러면 그 회의 분위기에서 뭐 그런 문건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것이 크게 심각하다고 생각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야당에서 말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그냥 대비 문건, 검토 문건 정도로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더 파고들거나 뭐 그 문건이 뭐냐 한번 보자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왔던 거 아니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회의를 우리가 해보면 예.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송영무 국방장관이 3월 중순에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감사원장에게 뭐 어느 자리에서 모임에서 평창에서, 슬쩍 물어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게 뭐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언론에 노출이 됐을 때 워낙 폭발력이 세다고 생각을 해서 감춘 건지 네. 아니면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봤을 때 그냥 뭐 그런 검토 문건 정도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다 그러면 이걸 일 크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그거는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의 뭐 더 구체적인 해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더 이후에 그 독립된 수사단의 수사가 있으면 뭐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4월 30일 회의에서 계엄령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작년에 얘기가 재작년이었죠. 나왔었죠, 예, 한번. 이미
저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얘기를 해서 그때 또 한바탕 비판을 받고 했었거든요. 예. 없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4월 30일 회의에서 지금 이렇게 청와대가 부글부글하는 만큼의 그런 공감대는 아니었던 거 아니냐라는 뭐 저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에 송영무 장관이 뭔가 그런 계엄과 관련한 문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조국 수석도 있었고 임종석 실장도 있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회의하다가 그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 사실 이 부분이 저라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이렇게라도 했을 법한데 그 당시 분위기를 좀 정확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송 장관의 면피성 그 얘기라고 봅니다. 일방적 주장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왜냐하면요. 우리 아다르고 어다른데 뭐 계엄령에 대해서 한번 그 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대요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청와대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심각한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은 송 장관이 이 문건을 만약에 직접 보고를 기무사로부터 사령관한테 이석구 사령관한테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 지금 청와대 인식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문건의 존재 자체를 문건을 실제로 봐서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은 그 문건을 보고받고 뭐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살펴봐야 되겠네 이렇게 정도 생각을 뭐.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인식과 청와대 인식이 전혀 달랐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이번에 확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문건을 보고하라, 갖고 와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문건을 다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했겠느냐.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수사단에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일정 부분 있을 거라는 건 청와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기무사나 이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감히 건드리기가 어려운 조직이라는 거죠. 근데 청와대에 어떤 방식으로든 첩보나 보고가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이 관련 증거를 은폐하거나 이런 시도들이 있다고 하는 뭔가의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이미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상황에서 독립된 수사기관이 아무리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기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체가 파악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군 통수권자로서 강력하게 이건 누구한테 뭘 하고 서로 간에 의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냥 제출해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혹여나 증거인멸이 있을 가능성도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근데 이 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청와대가 갖고 있는 그 시각이 불신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썩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기무사의 고난범위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리고 이제 정치 개입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기무사 개혁을 얘기하면서 이 문건에 이제 보고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개혁 차원에서의 시각으로 청와대는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이것이 이제 군 전체의 어떤 불신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안 그래도 지금 뭐 이런 남북 분위기에서 좀 저는 그런 면에서의 군을 불신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대로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뭐 이런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드러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저는 4월 30일 얘기를 자꾸 지금 드리는데 송영무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한 워딩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에서 그때 있었던 뭐 회의나 이런 거를 속기록 같은 건 안 남아 있나요? 그걸 저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 회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어느 정도까지 기록을 남기는지 사실은 뭐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걸 직접 접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보통 공개하는 회의들은 수보회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지만 이게 그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고 또 송 장관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계엄령 문건을 언급했는지도 지금 불명확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드러난 부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금 계엄령 문건 내용 같이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한테 설명을 했더라면 예. 그러면 그냥 넘어갔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톤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보고받고 난 다음에 지금 갑자기 뒤돌아서서 송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이게 기무사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면 예. 분명히 이런 회의할 때는 그 자료를 마련을 하잖아요. 예. 문건으로 된 자료. 문건 안에 이런 우리 문서 이 지금 기무사 문건이 저기 제목도 있는 문건인데 그런 게 이렇게 다 적시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때 파악 못한 거는 그 청와대 관련자들의 문제인 거고 예. 그런 문건에는 없고 보고서에는 회의 자료에는 없고 말로만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사실은 보고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저는 뭐 그런 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 회의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따라서는 평가가 저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저 얘기는 좀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는요. 앞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될 테니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국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요. 판넬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 판넬 가까이 있으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김성원 평론가께서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네네. 저희가 네. 나중에 화면에 이걸 크게 한번 지금 이제 잡아주실 거 보이시죠? 이걸 보시면 아마 잘 보일 겁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5명의 사진을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다 보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김병준 교수 있고 김성원 의원 초선 간사죠. 박찬종 이사장 아마 14대 대통령 기억하시면 대통령 선거 때 후보로 보셨을 테고 이용구 위원장 옆에 저희가 사퇴를 하는데 이건 여론조사 방식에 이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내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일단 한국당에서는 그러면 그 여론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퇴 부분은 세모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전희경 의원도 있고요. 간략하게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박찬종 그 이사장, 변호사 예. 전 이제 의원이 본인이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개혁안에 대해서 이 정도 개혁안을 받아줄 수 있다면 내가 할 용의가 의향이 있다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형식적으로 지금 제안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 할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까지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에도 전혀 의사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두 명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친박과 비박계의 지금 갈등 안에서 받아줄 수 있는 상황,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꼽으라 그러면 김병준 교수가 제일 김병준 가깝지 교수.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 월드컵에 하도 이변이 나와서 저는 박찬종 이사장님을 한번 좀 안상수 비대위원 그 준비위원장하고도 뭐 예. 가깝다 이거는 뭐 그걸 떠나서 친소 관계를 떠나서 뭔가 저는 그 김병준 교수는 좀 뭐 충분하지만 그 당내에서의 이 의견 조율이 만만치는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럼 저는 박찬종 이사장으로 우리 저 김평께서 달리하시니까. 이게 뭐 문어도 아니고 이게 누가 말을 맞는지 나중에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요. 당내에서 수용 가능하냐, 예. 수용할 수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하고 가깝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토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2명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지만 2명이 다 안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2명이 안 되면 김성원 의원과 전희경 의원 정도 일단 남는데. 근데 아마 그건 근데 또 그래서 다른 사실 자멸의 길이죠. 네, 그래서 한 명이 지금 사실 사퇴했다고 사퇴했다는 예.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로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른바 여론조사를 해서 50%를 반영한 다음에 우리가 뽑겠다고 하는 건데 예. 비대위원장을 지금 추대를 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것도 여론조사 반영해서 그냥 골라서 뽑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까요? 네. 김성태 권한대행이 어제는 이게 표결 사항도 아니고 그 위원회 이야기 들어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본인이 결정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 안상수 준비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했죠. 김선태 권한대행에게 모든 권한을, 정권을 두고 그것을 해서 이제 전국에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나가라고 하는 의총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권 행사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면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전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다면 이걸 또 만약에 추인을 한다고 해도 또 받을지 이 여부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니 그 임명하고 주도하는 사람을 사퇴하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머지를 다 인정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박계 의원들 입장은 혁신위한테 혁신 비대위가 나중에 가서 공천권까지 행사하는 이런 거보다는 절대 주지 못하겠다. 그냥 잠깐 당의 지도부 역할을 맡다가 예. 새 지도부를 구성해서 하는 전대를 치른 다음에 그냥 혁신 비대위는 사라져야 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박계 쪽에서는 지금 당내 상황을 수습할 만한 그 조직은 혁신 비대위밖에 없으니까 예. 혁신 비대위가 2020년 총선까지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이 간극을 지금 아무도 못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혁신 비대위원장이 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메워가지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당내 상황부터 먼저 정리하시라 이 얘기밖에 예. 지금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